미국의 주택 위기는 집값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돈이 안 된다며 작은 대출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첫 집은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요즘 미국 집값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도 못 삽니다. 지금 미국은 싼 집도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은행에서 작은 대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대출은 금융시장에서 점점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금 미국 정부는 작은 대출을 다시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앞으로 미국 집값을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싼 집값부터 먼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왜 지금 작은 대출을 다시 살리려 하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미국 집값과 첫 주택 구매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미국 의회는 21세기 주택 공급 및 주거기회 확대법, 즉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를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대통령의 소명 없이 이 법은 공식적으로 자동 발효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첫 주택 구매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오래된 주택 금융 시스템까지 함께 손보려는 대규모 주택 개혁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개선, 제조 주택 활성화,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주택 금융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드 투 하우징 법안의 핵심은 결국 더 많은 집을 공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집을 지는 문제뿐 아니라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모기지 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그래서 허드와 FHA가 소액 모기지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작은 대출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다운 페이먼트 지원, 클로징 비용 지원, 감정비 지원, 타이틀 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소액 모기지 대출을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금융 구조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 모기지 금액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작은 대출이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첫 집을 살 수 있는 집은 있어도 그 집을 살 수 있는 금융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 은행이 작은 대출을 해도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대출 사라진 것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주택시장 전체의 순환을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시장 밖으로 밀려난 사람은 바로 첫 주택 구매자였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작은 집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집을 살 수 있는 대출이 막히면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계단 자체가 사라집니다. 첫 주택 구매자가 줄어들면 그들에게 집을 팔아야 하는 기존 집주인도 집을 팔기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구매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 순환도 함께 느려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법안을 통해서 다시 만들려는 것이 미국 주택시장의 첫 번째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영향은 미국의 중소도시와 농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집이 남아있는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아닙니다. 그 집을 살 수 있는 금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저렴해도 그 가격에 맞는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여전히 그림이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USDA 농촌주택 프로그램도 함께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보다 쉽게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첫 주택 구매자와 중저소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집이 있는 곳에 금융을 연결해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니어 이동을 보겠습니다. 은퇴한 시니어 중에는 관리비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큰 집을 팔고 더 작고 저렴한 집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옮겨갈 소형주택이 부족하거나 작은 집의 가격에 맞는 대출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이사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국 시니어는 큰 집을 팔지 못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옮겨갈 다음 집을 구하지 못해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시니어가 살고 있던 큰 집도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가 늘어나 더 큰 집이 필요한 젊은 가족은 살 수 있는 집을 찾기 어려워지고 기존 주택의 거래도 함께 줄어듭니다. 작은 집과 작은 대출의 부족은 시니어 한 사람의 이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는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시니어는 작은 집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젊은 가족은 더 큰 집으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주택 시장의 아래쪽에서 시작된 변목이 위쪽 주택 시장까지 차례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대출 하나가 막히면서 첫 주택 구매자의 진입이 줄고 시니어 이동이 멈추고 기존 주택의 거래와 시장 전체의 순환까지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번 법안에서 다시 움직이려는 것은 작은 대출만이 아닙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해 더 큰 집으로 이어지는 미국 주택시장의 주거 이동 계단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주택 구매자를 다시 시장으로 불러들이려면 작은 대출만 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어도 정작 그 대출로 살 수 있는 작고 저렴한 집이 없다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대출과 함께 작은 집의 공급도 동시에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을 통해 또 다른 해법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제조주택입니다. 제조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장 건축보다 공사 기간과 건축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주택 구매자와 중저소득 가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조주택은 미국의 일반 주택 시장과 완전히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대도시나 기존 주거 지역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와 지역별 건축 제한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됐고 외곽 지역의 저가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이라는 인식도 강했습니다. 특히 주택은 소유하지만 그 집이 놓인 토지는 임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일반 주택보다 자산 가치가 불안정했습니다. 금융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토지와 주택을 함께 소유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모기지 대출보다 조건이 불리한 별도의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금리와 상한 조건에서도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 바꾸려는 것은 단순히 공장에서 집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조주택이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도 더 많이 공급되고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되고 기존 모기지 시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즉 제조주택을 시장의 바깥에 있던 저가주택이 아니라 첫 주택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택이용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입니다. 작은 대출을 살리는 것이 집을 살릴 수 있는 금융을 만드는 일이라면 제조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그 대출로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일입니다. 결국 이번 법안이 동시에 해결하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집을 늘리는 것과 그 집을 살 수 있는 작은 모기지 대출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은 있는데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고 대출은 있는데 집이 없으면 거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첫 주택 구매자가 다시 시장에 들어오고 미국 주택 시장의 순환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법안을 통해 다시 만들려는 것은 작은 대출이 아닙니다. 첫 주택 구매자가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미국 모든 지역이 똑같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지역별 격차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토지 규제와 인허가 제도, 지역 조례,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은 각 주와 도시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은 제조주택과 소형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지만 또 어떤 지역은 기존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변화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미국이라도 어떤 지역은 거래가 살아나고 어떤 지역은 여전히 공급 부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첫 주택 시장이 가장 먼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째는 아직도 중간 가격 이하의 주택이 충분히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집값이 너무 높아진 지역에서는 작은 대출이 다시 생기더라도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도 비교적 저렴한 집이 남아있거나 작은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충분한 지역이라면 작은 대출이 실제 거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대출 자체가 아니라 대출과 집값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같은 20만 달러의 작은 대출이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실제로 집을 살 수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계약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의 효과는 집값이 비교적 합리적인 지역에서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는 제조주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입니다. 이번 법안은 제조주택이 일반 주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길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지방정부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와 지역 용도, 인허가 권한은 여전히 각 주와 도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은 제조주택을 일반 주거 지역에도 허용하고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기존 규제를 유지해서 공급 확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제조주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집의 종류가 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조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지역은 첫 주택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집이 많아지고 작은 대출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공급을 계속 제한하는 지역은 작은 대출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해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같은 미국이라도 어느 지역은 첫 주택 시장이 살아나고 어느 지역은 여전히 공급 부족에 머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작은 집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빌더와 개발 환경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동안 빌더들은 같은 땅에 집을 짓더라도 작은 집보다 큰 집을 짓는 경우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토지비와 인허가 비용, 자재비와 인건비는 집의 크기를 줄인다고 그만큼 함께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큰 집은 판매 가격과 수익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작은 집이 부족했던 것은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빌더가 작은 집을 지어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금융이 확대되고 제조주택과 모듈러 주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이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에서 밀려나 있던 구매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빌더 입장에서도 작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형 단독주택부터 제조주택, 모듈러 주택, 두플렉스, 소규모 멀티패밀리까지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서 외면받았던 주택 유용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작은 집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빌더가 있고 지방정부가 토지 이용과 인허가를 뒷받침하는 지역에서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 전체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냐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 금융과 토지, 규제와 공급을 연결해서 첫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먼저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첫 주택 시장이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집값은 저렴하지만 주택 상태가 지나치게 열악한 지역입니다. 집값만 보면 첫 주택 구매자가 접근할 수 있는 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대출이 다시 확대되더라도 해당 주택이 감정평가와 안전기준, 보험과 수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대출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집값은 싸지만 지분과 전기, 배관을 고치는데 수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구매자가 감당해야 할 실질 비용은 더 이상 저렴하지 않습니다. 결국 집값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첫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금융이 가능한 상태의 집이 실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토지와 개발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지역입니다. 건물의 크기는 줄이고 공사비를 낮춘다고 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최종 집값까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가격과 상하수도 설치비, 개발 부담금, 각종 인허가 비용에 보험료, 재산세까지 높다면 작은 집을 지어도 최종 집값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집은 작아졌지만 집값은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작은 집을 공급하는 것보다 작은 집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셋째는 새로운 주택 공급을 계속 막는 지방 정부가 있는 지역입니다. 연방 정부가 금융 공급 확대를 지원하더라도 지방 정부가 기존 용도 지역 규제와 높은 밀도 제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새로운 주택은 실제로 지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주택 규제를 줄이는 지방 정부에게 총 2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금의 규모 자체가 아닙니다. 연방 정부가 지방 정부를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연방 정부가 지방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규제를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지역일수록 더 많은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지역의 경쟁력은 집값이 싸냐 비싸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의 상태가 금융 기준을 충족하는지, 토지와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방 정부가 새로운 주택을 실제로 허용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첫 주택 시장을 가르는 기준은 집값이 아니라 그 지역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기간 투자자의 기존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빌드 투 렌트 임대주택 개발도 제한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최종 법안에서는 빌드 투 렌트 신규 개발을 막는 조항이 제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부는 기존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투자와 새로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투자를 서로 다르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택을 대량 매입하면 첫 주택 구매자와 같은 집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드 투 렌트는 새로운 집을 직접 건설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는 한편으로는 첫 주택 구매자의 기회를 넓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은 계속 늘어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결국 막으려는 것은 집을 사들이는 투자이고 장려하는 것은 집을 만들어 공급하는 투자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같은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기존 주택을 흡수하는 투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투자를 정책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법안의 핵심은 투자를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주택을 둘러싼 경쟁은 줄이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투자는 계속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봐야 할까요? 이번 법안은 앞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순서를 바꾸기 시작한 법안입니다. 첫째, 첫 주택 구매자가 늘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주택 구매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저가 주택 시장의 거래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래가 늘어나면 가격도 가장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은행이 누구에게 대출을 늘려주기 시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장은 거래가 살아나고 회복도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빌더가 어디에 무엇을 짓기 시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빌더는 현재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요를 보고 움직입니다. 빌더가 소형 단독주택과 제조주택, 모듈러 주택을 늘리기 시작한다면 그만큼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기관 투자자의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본은 기존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식보다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사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이 들어가는 곳에는 결국 공급이 늘어나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어느 지역이 규제를 가장 먼저 바꾸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연방법이라도 지방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값보다 정책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은행이 금융을 열고 빌더가 공급을 늘리고 자본이 그 시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집값은 가장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정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책이 돈의 흐름을 어디로 바꾸고 있는가입니다. 시장은 가격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책이 방향을 만들고 금융이 길을 열어주고 공급이 따라오고 집값은 그 마지막 결과로 움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로드 투 하우징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은 사라졌던 미국 주택시장의 첫 번째 계단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계단은 작은 집이고 제조주택이고 지방과 농촌의 주택이고 무엇보다 첫 주택 구매자의 첫 번째 집입니다. 그리고 그 첫 계단을 다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작은 대출을 다시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주택시장은 이미 집을 가진 사람과 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반면 첫 집을 사려는 사람, 작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시장의 첫 계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시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법안은 바로 그 사람들을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정책입니다. 정책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새로운 수요는 거래를 만들고 거래는 결국 집값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먼저 읽어야 하는 것은 집값이 아닙니다. 정책이 어떤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고 어떤 가격대의 시장을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가입니다. 결국 이번 법안이 바꾸려는 것은 집이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다시 만들어지는 순간 시장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승자는 집값을 가장 먼저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 돈의 흐름을 어디로 바꿀지를 가장 먼저 읽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장은 가격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책이 방향을 만들고 금융의 길을 열고 공급이 따라오고 집값은 가장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이번 로드 투 하우징 법안은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집값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책이 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값은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그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